FOMC 회의에서 1년에 8번 결정이 되는데 한 번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8월 달과 8월 말, 그 다음에 10월 달 두 회에 걸쳐서 연속으로 2회에 걸쳐서 0.25%포인트 25bp를 인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왜 갑자기 이렇게 달러가 강세가 됐냐 하면 이제 한간에는 연준의 그 파월 의장이 데이터도 없이 금리를 내려버렸다. 왜냐하면 지금 셧다운 상태에서 데이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이것을 갖다가 내렸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미국의 고용은 안 좋게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금값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해오지 않았어요. 1년 사이에 2배가 올랐습니다. 지금. 내년에도 그러면은 달러 강세가 이어질까? 오늘은 변정규 다이와증권 코리아 FICC 본부 상석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승진을 하신 네. 건가요? 스카웃을 당하셔서 승진을 하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직을 한 겁니다. 그래도 영전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앞서서 좀 환율이 변동성이 심하다. 그래서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다라고 네. 언급을 했는데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고 내년도가 또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준비하신 내용도 이런 궁금증을 좀 풀어주시는 거죠. 네, 요즘에 그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서 1,450원도 이제 뚫고 1,460, 70까지 이제 다가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네. 것들이 많이 불안해하셨을 거예요. 게다가 또 최근에 달러가 그 달러 인덱스로 보통 이제 가치를 평가하지 네. 않습니까? 100 미만에서 이제 거래가 됐었는데 최근에 100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100선 위로 지금 어제 좀 올라왔죠. 내려오긴 했지만 100선을 이제 뚫고 오랜만에 올라가는 그런 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러면은 달러 강세가 이어질까? 지금 소폭 강세거든요. 네. 글로벌로 본다면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속이 될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환율은 또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왜냐하면은 뭐 미국의 자녀분들을 두고 계신 분들도 있고 교육비도 배는 이런 분들은 너무 부담이 크잖아요. 또 수출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도 환율 변동성이 크면 굉장히 부담이 크실 텐데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달러의 기준금리 때문입니다. 달러의 기준금리. 달러의 기준금리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뭘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연방 기금금리죠. Federal Fund Rate라고 하는 FFR. 예. 이것이 바로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과 하단으로 결정이 되는데 FOMC에서 결정이 되죠. 네. FOMC 회의에서 1년에 8번 결정이 되는데 한 번이 남았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8월 달과 8월 말, 그 다음에 10월 달 두 회에 걸쳐서 연속으로 2회에 걸쳐서 0.25%포인트 25bp를 인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왜 갑자기 이렇게 달러가 강세가 됐냐 하면 이제 한간에는 연준의 그 파월 의장이 데이터도 없이 금리를 내려버렸다. 왜냐하면 지금 셧다운 상태에서 뭐 데이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이것을 갖다가 내렸느냐 이런 말이 많았어요. 근데 뭐 최근에 그 데이터 한 곳에서는 이제 고용이 굉장히 안 좋을 줄 알았더니 좋게 또 나와가지고 그것이 막 또 영향을 주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미국의 고용은 안 좋게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고 이제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금값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해오지 않았어요. 1년 사이에 더블이 됐어요. 2배가 올랐습니다. 지금 그죠? 네. 예. 많이 올랐죠, 진짜. 예, 요새는 금반지 돌반지 안 주죠? 반돈이나 그람으로 주더라고요. 1g짜리. 1g짜리요? 콩같이 생긴 금. 아, 콩같이요? 네, 콩알 만한 금도 주긴 선물로 주네요. 받는- 네. 한국의 그리고 문화가 아직 남아있긴 하네요. 그리고 일부 기업들은 보통 연말에 뭐 장기 근속자들 대상으로 금 막 선물하고 그러는데 올해는 약간 그런 움직임들을 잘 안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금값에 대한 부담감들로. 이렇게 많이 오른 적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에요. 인플레이션.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채권 금리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채권도 지금 국채 오늘 굉장히 많이 이제 금리가 뜬다고 하죠.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면 일반 투자자들 중에서 약간 헷갈리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금리, 채권 금리하고 채권 가격은 반대예요. 네. 왜냐하면
10%를 준다고 하는 채권이 예를 들어 5%로 떨어지면 가격이 굉장히 세진 거거든요. 예, 가격이 높아진 겁니다. 네. 대신 가치가 그만큼 세졌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률이 높으면은 채권 가격은 하락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반비례해요. 근데 오늘 보면은 3년짜리 그 국고채 금리가 네, 말씀하시는 예, 3년짜리 국고채 금리가 2.5% 정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래가 됐었는데 이게 2.9%가 넘었어요. 2.95, 3%에 근접하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여의도가 초상집이에요. 채권 매매하는 트레이더들은. 네. 예. 손실을 봤으니까. 손실이 많이 난 거죠, 이제 최근에. 그래서 특히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자산 운용에 힘듦을 줄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전부 다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경로가 지금 뒤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중반까지만 했었어도 얼마 전까지만 했었어도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환율이 1,450원을 넘고 게다가 부동산으로 자금이 전부 다 몰리는 또 주식을 팔아서 부동산 산대요 요새. 이런 것들이 있다가 보니까 지금 그것을 인하를 거의 물 건너간 상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국내 BOK의 금리 인하는 거의 물 건너갔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전부 다 이제 금값, 그 다음에 채권 가격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미국의 그 채권 금리, 우리나라 채권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짚어보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내년 금융 시장과 주식 시장을 전망을 해보자면 사실상 지금은 오래전부터 시작해서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네. 그리고 AI에 이 큰 투자가 없었다면 지금 사실은 주시장을 이렇게 오지 못했을 거예요. 힘들었을 벌써 거죠. 둔화가 됐겠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받쳐주고 있는 게 바로 엔비디아라는 거목이 받쳐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사실은 이 엔비디아가 AI를 견인해 줘야지만 이러한 주시장의 상승세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생각하는 내년 세부 사항들은 뭐 하나하나 보시면서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은 최근에 달러화가 강세로 전환한 거의 뭐 근본적인 배경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이제 그 기준금리를 미국의 기준금리가 네. 10월달에 계속해서 내릴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네. 고용이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는 건 우리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어요. 우리라고 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한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뭐냐 물가도 계속 안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미국의 CPI가 9월 말 기준 3%예요. 타겟은 연준의 물가 타겟은 아직도 2%지 않습니까? 그럼 이 1%가 계속 괴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피부에 실감하는 뭐 체감 물가는 그보다 훨씬 높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쌓이면 물가가 쌓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고용도 같이 악화되는 상황. 경기는 지금 제가 이제 미국의 사람들을 보면은 예전에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뭐 금융계 뭐 아니면은 뭐 일반 제조업 이런 데서 자기가 이직을 하고 싶지 않아도 헤드헌터가 막 온대요. 예, 그래서 실리콘밸리뿐만이 아니라 금융계도 그렇고 1, 2년 전까지만 해도 옮기는 게 트렌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게 더 이상할 정도. 그런데 지금은 보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 잘 나가던 아시아의 황태자 싱가포르조차 잡오퍼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가격이 많이 오른 거죠. 고용 전체적 고용 시장의 상황이 생각보다 저희가 타이트해진 거. 타이트해진 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그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한테는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미국의 4분기 GDP가 3분기 GDP가 대략 4% 정도로 전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내년에도 성장률 IMF 거 전망을 봐도 그래도 2%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경계를 계속 하는 거는 다른 건 뭐 지표들 양호하지만 고용과 인플레이션에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면 되는 사실상 거죠. 그거는 이제 실질 성장률을 봐야 되는 게 맞는데 뭐 물가가 높으면 성장률도 높게 나오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이 어떻게 보면은 헷갈리게 이렇게 높게 나온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게다가 지금 현재에서 본다면 달러가 이렇게 강해졌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제가 죄송하지만 이제
이 연합에서도 그렇고 다른 이제 뭐 방송에서도 제가 그 상반기 올해 상반기에 주식이 많이 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유동성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었고 네. 게다가 우리나라 특히 저평가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예상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갔고 특히나 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섹터들이 우리나라 기업만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이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뭐냐면 어떤 자산이든 내재 가치보다 저평가돼 있는 자산은 좋은 자산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아무리 허접한 자산이라고 해도요, 네. 이 내재 가치가 저평가돼 있으면 좋고 아무리 좋은 자산이라도요, 좋은 주식이라도 고평가돼 있으면 이건 나쁜 자산이에요. 그렇잖아요, 투자하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좋은 자산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환율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네. 한번 띄워 보시죠. 이걸 띄워 보시면 달러원 환율이죠. 예, 지금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지금 100선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올라왔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오는 상태. 게다가 지금 환율은 지금 원래 이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달러 인덱스하고 환율하고 보면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위로 막 올라가기만 하는 그래프. 달러 인덱스는 이렇게 갔다가 쭉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반등하는 그래프. 그만큼 우리나라 원화가요 달러에 비해서도 굉장히 약하다. 많이 약해진 상태.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그 주식 시장에는 위험 신호가 켜졌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환율을 보면 뭐 제가 아까 PD님이 환율 책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네. 하셨는데 뭐 얘기를 해드리면 이번에 뭐 환율 개정판 책을 냈는데 굳이 저는 이제 사시라고도 얘기하시지 드리지 않아요. 이거를 갖다가 그래 좀 네. 비춰주시겠어요? 바로 이 책입니다. 개정판이 나왔는데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내용 굉장히 좋은 것 앞에를 같아요, 이거. 서점에 가서 그냥 보시기만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기만 하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가와 환율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반비례해요. 이게 반비례합니다.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할 때 환율을 안 보면 나중에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뭐냐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잖아요. 예? 근데 오늘도 보시면은 지금 시장의 매수세는 개인과 기관들이에요. 네. 그죠? 네. 외국인들이 지금 마이너스로 며칠째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들어가시는 거 저는 비춥니다. 조심을 해야 되는. 왜냐하면 외국인들은요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높을 때 계속 올라가는 추세는 안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꾸 환율이 올라가면 자기가 달러를 갖고 들어와서 우리나라 주식을 살려면은 이것을 갖다가 원화로 바꿔야 되죠. 원화를 바꿨는데 환율이 올라가면 원화가 계속 약해져요. 내가 달러 갖고 있었으면 훨씬 나았을 걸. 그럼 환차손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외국인들은 환율이 쭉 내려가잖아요. 이럴 때는 쭉 들어와요. 주시장이 조금만 좋아도 쭉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는 적어도 하나는 내가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환차손. 예. 환차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는 이것은 사실은 복합 상품이 되는 거예요. 외환과 주식 그걸 두 개 다 봐야 되는 거죠. 게다가 여기에 우리나라 기준금리.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예금에도 넣어야 될 경우도 있고요. 단기로 그렇잖아요. MMF 같은 데도 넣어야 될 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금리, 시장금리, 게다가 뭐 주가의 움직임, 변동성, 그리고 환율까지 다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사람도 해외에 투자할 때는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투자보다는 복잡한 거죠. 그러면 환율이 지금 오늘 장중에 1,470원대까지 한번 갔다 왔잖아요. 이건 좀 제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질문인데 환율 언제쯤 환전하면 될까요? 제가 약간 해외를 나갈 일이 조만간에 있어서 오늘 언제 환전을 해야 재미있는 될지. 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네.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이창용 총재 네. 그리고 그 상대방은 사실은 일본에는 우에다 총재긴 한데 일본은 그 재무성의 입김이 굉장히 셉니다. 사실. 예.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뭐 얘기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초의 여성 재무장관 타카이치요. 타카야마, 예, 카타야마, 타카이치 카타야마 장관의 재무상. 총리 그래서 말고요. 네네. 지금은 이제 일본의 총리도 최초의 여성 총리 타카이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재무상도 카타야마.
최초의 이제 뭐 중의원이고요. 이분이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타카이치와는 통화 정책에 대해서 엔화에 대해서 반대로 갖고 있어요 생각을. 네. 타카이치 같은 경우에는 산하의 뭐 노믹스라고 해가지고 엄청 약세를 예, 원하잖아요. N 약세를 원하잖아요. 네. 근데 이 카타야마 재무상은요 N 약세를 원하지 않는데요. 자기는 120엔에서 달러당 130엔이 적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120엔에서 130엔요? 지금 150엔인데. 예, 154, 155인데 저희가 그 작년에 엔캐리 터졌을 때가 140엔까지 갔다가 터졌던 건데. 맞아요. 만약에 120엔까지 가면은 그야말로 그 막 아비규환 그냥 초토화되는 게 아닐까요, 이게? 그런데 똑같이 오늘 한국에서도 이창용 총재가 구두 개입성 발언을 하셨어요. 예, 그렇죠. 예, 개입을 할 수도 있다.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일본의 카타야마 재무상 또한 좀 더 강한 발언으로 지금의 어떻게 보면 외환 시장은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일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 강하게 굉장히 세시죠. 예,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의 구두 개입을 양국에서 다 나온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앵커님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면 네. 지금은 이제 이런 정치적인 변수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 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화 같은 경우에는 뭐 당분간이라고 하면 내년 초반까지는 환율이 달러엔 환율이 내려갈 가능성이 크게 없어 보입니다. 이것을 금리. 예. 그리고 최근에 저도 환율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좀 찾아보다가 요즘에 달러원 환율의 그 원화 약세 요인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이 되는 게 엔화 약세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뭐 엔화랑 원화랑 연동이 안 됐는데 요즘에는 연동이 잘 돼서 엔화가 약세를 보니까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 이 논리인데 이게 맞는 논리인가요? 왜 엔화랑 원화랑 같이 연동이 되는 이제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됐어요? 동조화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네네. 이 동조화라는 표현이 이제 같이 간다는 뜻인데 뭐 친구 따라 감남 간다고 얘기하면 옛날에는 이제 그 상대방인 친구가 중국이 자주 거론이 됐었어요. 네, 맞죠. 중국 위안화와의 동조화. 근데 최근에 뭐 위안화의 동조화도 사실은 뭐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워낙 엔화가 약세를 많이 보였고 여기에 따라서 원화도 같이 많이 약세를 보였는데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은 상관관계가 그렇게 큰지는 뭐 예를 들면은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죠. 네. 그렇지만 지금 한국이나 일본이나 비슷한 상황이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은 외교적이나 아니면 지금 무역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500억 달러, 그죠? 이제 일본과 같은 5천억 달러에 지금 합의한 상태이잖아요. 네. 네네네. 이런 것들로 본다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외화 순유출 이러한 뭐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양국이 전부 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은 상황.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중국하고는 다른 상황이거든요. 중국은 지금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옛날에 지금 이제 상전 벽화가 된 게 뭐냐면 예전에는 세계에서 월급이 오르지 않는 나라, 물가가 뭐 30년이 지나도 내 월급은 같은 나라가 일본이었다면 이제 중국이 그런 비슷한 바뀌었죠. 네, 중국은 지금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히려 실질 물가는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지금 집 안 산대요, 이제. 자. 뭐 홍콩 집값도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자산을 사봤자 미래의 자산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경제적인 구조, 그다음에 무역, 외교적인 그런 상황들이 많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일본에 좀 가깝게 우리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뭐 환율 같은 경우에 그 나라의 통화의 얼굴이에요. 왜냐하면 환율은 그 나라 통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원화, 그죠? 원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가 미국 통화와 바꿀 때의 교환 가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나라의 이제 법정 통화의 교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슷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환율도 좀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게다가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구체적인 상황은 좀 많이 다르긴 달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 인상을 할 단계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아니면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못 하고 있는 상황.
그렇게 지금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저희가 앞으로 환율이 여기서 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염두를 계속 해둬야겠네요. 일본 엔화까지 같이 고려를 하면은. 이게 사실 100만 불짜리 질문이죠. 그렇죠. 사실 제가 이제 요새 많이 받는 것도 그렇고 뭐냐면 특히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 전망치를 해야지 특히나 수입출이나 수입 기업 예를 들면은 외국 기업들의 한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게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이런 것을 이제 환율을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년 1, 4분기, 2, 4분기 환율 얼마로 뭐 기준을 잡으면 돼요. 이런 정말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런 질문을. 근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지금 나중에 보시겠지만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당분간 달러 강세, 우리나라 원화에 대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1,400원에서 1,500원 사이에 이러한 레인지 안에서 내년 상반기 뭐 1, 4분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예. 게다가 미국의 그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미국이 지금 그 2회 연속 금리 인하를 했는데 제가 상반기에는 지금 미국의 고용이 굉장히 악화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그래서 그 상반기까지는 그 금리 인하를 계속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금리 인하를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갖다가 뭐 보장할 수 없다 파월 의장이 이렇게 해서 지금 미국 국채 금리도 다시 수익률이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할 것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의 단기 금리 상황도 지금 되게 안 좋아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 하나 써놨는데. 그러면 미 연방 정부의 셧다운이 해결이 되면 사실상 종료 국면에 지금 진입해 있는데 이후로 네. 나올 경제 지표들에서 고용 지표는 악화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악화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그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제가 악화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는데 어떤 것을 보느냐가 문제예요. 왜 그러면 지금 제 생각에는 뭐냐면 지금 인플레이션과 고용 사이에서 지금 사실은 깜깜이 통화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금리를 계속 인하했다. 그럼 나중에 물가가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또 튀어나왔네. 그렇잖아요. 예. 저희가 옛날에 그 뭐 장난감 중에서 이렇게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두더지 게임이요. 두더지 게임. 네네. 두제 이걸 쳤더니 이게 올라와요. 그죠? 그런 상황인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두 개 다 문제가 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년까지 가면서 어떤 하나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게 이제 좀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은 뭐 그 대신 이제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주식에도 지금 이제 올라가는 이유도 사실은 뭐냐면은 실물 자산에 대한 그 평가가 다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 뭐냐면 이제 지금 계속해서 실물 자산에 대한 현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실물에 대한 뭐 니즈는 많이 있을 것이다. 미국의 부동산도 앞으로 뭐 주택이나 이런 것도 더 오를 것으로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요. 네. 반면에 내년 하반기에는 조금 다른 양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고용과 경제가 안 좋아져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AI 빼고는 좋은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AI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제대로 돌아올지는 지금 미지수인 거죠. 오늘 보시면은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주식을 전량 매도를 했어요. 예, 시장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이 많은 돈을 전액 뭐 메타 그리고 뭐 MS라든가 구글이나 이런 AI 기업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전액 투자로 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걸 다는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이제 너무나 고점, 게다가 AI 버블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조금 어느 정도는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스pen딩을 많이 갖고 갔지 않습니까? 소프트뱅크가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지금 또 보시면은 미국의 기업들도 엄청 많이 썼어요. 한번 보실래요, 여기? 지금 AI 투자 배팅 규모가 천문학적입니다. 네,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2024년, 2025년 1월 기준으로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자료고요. 2026년은 이거는 이제 전망치인데 이렇게 지금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단위가 조 원이 아니라 조 달러예요. 문제는 조 달러입니다. 이게 원으로 하려면 여기 1,400원을 곱해야 돼요. 엄청난 돈을 쓰고 있네요. 예, 이게 과연
이만큼 리턴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건 과연 지켜봐야 될 것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소수만 살아남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지금 뭐 예를 들면 제미나이도 쓰고 뭐 챗GPT도 쓰고 뭐 젠스파크도 쓰고 퍼플렉시티도 쓰고 다 쓰는데 이들 중에서 10년 후에 살아남을 것이 뭐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전에 생각 한번 해보시죠. 2000년대 되기 전에 뭐 저희가 그때 야후도 있었고요, 알타비스타도 있었고, 게다가 추억의 이름 있네요. 라이코스 이런 거. 추억의 그렇죠. 이름들. 엄청 많잖아요. 지금 구글은 나중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나머지는 다 가고요. 야후는 메신저 회사로 전락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구글만 딱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재편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은 도태되는 과정에서 또 리스트럭처를 겪어야 돼요. 이런 것들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미리 조금 생각을 해보자. 이 중에서 저희가 보면 저는 이제 아마존이 결국에는 승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요. 예, 아마존과 그다음에 구글 이 두 개가 살아남을 것으로 보여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제 앞으로 AI 쪽으로 간다면 이제 자기네 이제 파는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이제 예를 들면 클라우드란 건 이제 저장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클라우드와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AI하고 로봇, 네. 예, 그리고 모든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회사가 한 몇백 개의 회사를 M&A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방면의 기업들을 갖고 있거든요. 기술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갈 것으로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게 뭐냐면은 세일즈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거래 플랫폼. 네, 전자상거래. 상거래 플랫폼은 AI와 그다음에 예를 들면 나중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과 AI가 이게 연결이 돼야 될 텐데 스테이블 코인도 사실은 화폐예요. 이게 돈입니다. 달러와 같이 이제 달러 법정 화폐를 안 쓰고 스테이블 코인을 쓴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되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아마존하고 핸드폰 판매 회사일 겁니다. 예. 핸드폰 판매 회사. 그러면은 애플을 말씀하시는 예. 삼성전자도 애플, 삼성전자 한국에서는 왜냐하면 거기에 깔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판매하는데 벌써 자기가 근데 여기에 깔아서 자기가 그것을 예를 들면 핸드폰을 가지고요. 지금 어플을 하나 깔아요. 연준 어플을 하나 깔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 어플을 깔아요.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은행들이 대행을 하겠죠. 그 안에 시중은행들이. 그렇지만 거기서 클릭 하나만 하면 송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시중은행들이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시중은행들은 앞으로 여러 가지 페이먼트 회사들하고 연합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은행들이 가장 큰 수익원 중에 하나가 예금, 그죠? 예금과 외환, 송금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온라인상에서 스테이블 코인화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소비자들이 피부에 겪을 그런 이제 변화 이런 게 굉장히 커져요. 예. 그 정도 규모는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수익화를 시킬 수 있는지가 없는지가 관건 같네요. 투자했을 때 회수 금액이 적으면은 결국에 그 투자는 허상이었다라는 그러니까요. 이게 해성이었다라는 시나리오가 요즘에 AI 버블론의 중심에 있으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좀 그것도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돈 많네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정무 전무님께서 이제 본부장님이 되셨죠. 본부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앞으로 휴대폰 제조업체들의 수익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말씀. 금융업을 이제 제조업체에서도 할 수 있게끔 돼버리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이것도 투자에 하는 사람으로서는 고려해야 될 사안 중에 하나인 것 연합을 할 같습니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제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내가 핸드폰을 이것을 팔 테니까 예를 들면 페이먼트 회사들이랑 자기 이제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페이가 있지만 굳이 이것을 갖다가 이걸 하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좀 다른 페이먼트 회사들이랑 적어도 연합은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삼성페이를 갖다가 탑재를 해서 그것을 쓰게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그 나라에서 더 이제 많이 상용하고 되고 있는 그러한 페이먼트 업체, 예를 들면 이모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라든가 이런 업체들하고 이제 연결을 하면 되는 거죠. 다른 데서는 뭐 워츠앱이나 이런 걸 쓰면 되는 그렇죠. 거고.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달러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달러 원 환율, 달러 대 원화 환율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상방을 보일 것이다라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미 연준의 금리 인하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이 될 것이다. 네, 이후로는 좀 상황이 바뀔 거라는 말씀이셨죠? 예, 왜 그러냐면 내년 하반기 혹시 몇 회 인하를 보세요? 지금 시점 12월 FOMC 제가 보는 거하고 조금 비슷한 게요. 네. 약간 그 여기 앞에 보시면 제가 써놨거든요. 여기 예 보시면은 저기 그 상반기에 한 두 번 정도를 상반기에 인하할 것으로 봐요. 그렇게 12월 달에 인하하고 예. 내년도 넘어가서 총 2회도 한다는. 보통 이제 3월하고 6월 두 번 정도 제가 인하할 것으로 생각하고 네. 이 시중에서는 이제 다른 이제 그 외국계 금융기관 중에서 골드만삭스가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망을 하고 있고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대부분 이제 하반기에는 3% 초반까지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게 떨어지지 않을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죠? 인하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이제 달러가 조금 더 강세로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띄워주신 그 화면 보면은 세 번째 그 방금 저거 연준의 그 FOMC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네. 그 오른쪽에 이제 페드 이사진 12월 FOMC 투표권자 해가지고 이제 매파, 중립, 비둘기파 이렇게 좀 구별을 해주셨잖아요. 내년도에는 좀 더 비둘기파적인 인원들로 많이 배치가 될 것 같고 차기 연준 의장도 이제 트럼프의 조금 입맛에 맞는 비둘기파가 포진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저희가 2회 그 이상의 금리 인하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상반기 말고 하반기 때 연준 의장 교체가 되면은. 글쎄요. 이게 사실은 뭐 그렇게 해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생각을 보면 지금 미국의 CPI가 9월 기준 3%, 그 전달보다도 0.1% 올라온 상태예요. 그렇게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예전에 유명한 이제 경제학자죠, 존 메이나드 케인즈, 이제 케인즈 학파의 테두의 창시자인데 이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케인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팩트가 실제 상황이 바뀌면 나의 생각도 바뀐다. 그죠? 이제 세상이 바뀌면 금융 상황이 바뀌면 나도 어떤 생각을 고수했다가 나도 유동적으로 내 생각을 바꾼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마이런 이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줄기차게 주장을 그렇죠. 하고 있어요. 물론 잘 아시다시피 마이런 이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자문위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백악관 자문위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이것을 계속 내려야지만 미국의 마가 정책이 성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가 정책은 결국은 저금리, 그죠? 그리고 약달러 두 가지를 통해서 성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지만 미국의 경제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미국의 부채 상황이 너무나 빨리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자가 너무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자 비용을 낮추고 싶은 거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이사가 이제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결국은 보자면 지금 비둘기파 게다가 공화당 투표권자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는 거는 예를 들면 트럼프 정부 입장에선 다행인데 지금 경제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케인즈 네. 경제학자의 얘기를 제가 원용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걸 본다면 지금 어떠한 상황이 팩트가 바뀐단 말이에요. 물가가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하기 때문에 물가 문제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면 물가가 계속 상승하게 되면 아무리 미국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될지라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어느 정도는 유지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러한 결정을 하는 거는 미국의 연준이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거기에 따라서 상응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서서 지금 미국 경제가 사실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투자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는 채권을 팔고 금을 더 사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실 것도 같아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에 대한 그죠? 의견은 조금 더 자세히 네. 듣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조금 솔직해지시죠. 뭐냐 방송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집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집 내 자가를 원하는 것들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한국이나 뭐 중국인들은 특히 뭐 한자 문화권에서 자기 집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신세대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고 일어났더니 돈이 더 비싸졌어요. 집값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옛날에 내가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우리 집이 얼마였는데 지금 내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 보니까 이 집이 2배가 돼 있더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험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는 네. 그만큼 화폐의 시간 가치가 높은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화폐의 시간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자 비용보다 물가가 훨씬 빠르게 오른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은 뭐냐면 이게 금리를 낮추면 안 돼요. 그러면 예, 그죠? 지금 예를 들면 대출이나 이런 규제보다도 가장 강력한 건 뭐냐 금리거든요. 여기서 이걸 10년 후에 사더라도 안 오른다. 그러면 살 필요 없습니다. 월세로 살아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이게 뭐냐면 중립금리예요. 중립금리. 그래서 연준 FOMC를 얘기할 때 항상 위원들이 중립금리가 우리가 뉴트럴 레이트가 얼마냐. 이거 항상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체감 물가가 딱 이거예요. 뭐냐면 사람이 돈을 빌려줄 때 두 분이서 이제 돈을 갖다가 이제 돈을 빌려달라고 해보세요. 1억 원 빌려줘. 이랬을 때 그럼 금리 얼마 줄 건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제로 금리로 빌려줘야죠. 와, 당장 내일 빌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바로 빌리시겠죠. 네. 10% 줘. 그러면 안 내가 왜 거기서 빌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담보대출도 막히고 내가 1억 원이 필요한데 한 4.5%만 줘? 이러면 빌릴까 말까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또 예를 들어 한쪽에서는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내가 뭐 더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예?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그게 높지는 않지만 나쁘지 않아. 그리고 뭐 빌리는 입장에서도 뭐 더 낮으면 좋겠지만 뭐 이 정도는 빌릴 수 있지. 이 정도가 중립금리예요. 중간 레이트라는 거죠. 미디안. 네. 예. 이런 체감 금리가 이제 중립금리인데 그 정도까지 가야지만 부동산 투기가 없어집니다. 사실. 지금 시중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낮은 상황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드리면 뭐냐면 예전에 지금 뭐 헝다 사태, 그다음에 벽개원 상태,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냐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중립금리를 간과한 문제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중립금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비슷한 상황이었죠.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돈을 갖다 싸게 빌릴 수가 있는데 부동산은 계속 올라요. 왜냐하면 수요보다 공급이 적고 게다가 굉장히 사면은 더 오른다는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또 막 짓기 시작하는 거죠. 뭐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업자들은 신난 거죠. 더 지어. 그죠? 사람들은 돈을 막 빌려서 그래서 거기 올라타서 투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버블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중국에 버블이 생겼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폭락 사태가 겪고 이런 상태가 뭐냐면 그게 이제 사실은 중립금리를 간과한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갖다 기준금리를 그만큼 올렸으면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났죠. 왜냐하면 금리가 높은데 그걸 갖다가 예를 들면 돈을 더 벌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빌리지 않겠죠.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아무도 집을 안 샀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금리인데도 집을 안 사요. 이상하죠. 사면 그냥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경기 하락기니까 떨어지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실제로 실질 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 거죠. 중립금리 한참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가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서 제가 상반기 때 말씀을 드린 게 더 내리면 안 된다고 제가 1월 달에 3%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그다음에 주식으로 돈이 다 들어가고 게다가 이제 환율도 오른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건 이제
일어난 상황이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라도 중립금리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하고 이제 정치적인 결정보다는 이제 민생 안정을 위한 좀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같은 일반인들 입장에서 중립금리를 조금 어떻게 접할 수 있을까요? 체감으로 느낄 사실은 중립금리에 대해 여러 가지 뭐 그 논문이나 이런 건 많이 나와 있지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돈을 빌리는 쪽과 돈을 예를 들면 투자하는 쪽, 그 다음에 돈을 갖다 빌리는 쪽, 이 투자자와 대출자 이 상태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접점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금리가 중립금리라고 보는 게 실무적으로는 가장 피부에 닿는 그런 금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을 팔고 금을 더 사야 된다라는 답변이신가요? 뭐 최근에 보면 이제 사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요 환율보다 이제 채권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집거사를 왔기 금리가 때문에 내려가야 그렇지만 제가 채권을 바로 사라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왜 그러냐면 지금 채권 금리 나라마다 좀 다르고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채권을 사면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앞으로 예를 들면 이 채권에 투자했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이 시장 금리가 3%예요. 지금 뭐 3년짜리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3%의 거래가 돼요, 시장에서. 네. 근데 제가 10일 후에 보니까 금리가 더 올랐어요. 3.3%가 됐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샀으면은 30bp 0.3%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이자를. 그렇죠. 그죠. 수익률이 그만큼 더 높은 건데 예전에 사서 그만큼 제가 마이너스 난 거잖아요. 기회 손실이.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제가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가면 그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죠? 마이너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리가 안정화되고 난 다음에 투자하는 게 채권의 기본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 단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변동성은 좀 잦아든 상황이지만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시면은요 여기 제가 그래서 장기채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미국 국채나 이런 것들을 많이 레버리지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근데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소위 말하는 듀레이션이 길기 때문에 이것을 레버리지 하면은 그만큼 변동폭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예. 근데 게다가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면 조금 미세한 금리 상승에도 굉장히 수익률 변동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채는 지금 뭐 미국이든 아니면 일본이든 조금은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제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는 괜찮아요. 근데 30년짜리 채권을 사시면요 만기까지 어떻게 보유해요? 네. 예? 언급의 시간이죠.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시간이네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50년 국채가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미국은 30년까지밖에 없어요. 일본은 40년까지.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라서 50년. 그런데 이게 그 50년 국채부터는 사실은 이제 퍼페추얼이라고 영구채라는 말을 씁니다. 네. 근데 이게 저렇게 금리가 아직은 뭐 접근할 때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 올라갔으면 어느 정도 다 올라왔으니까 약간 역발상적인 생각으로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는 전략들은 어떻게 보세요? 장기채 분할 매수?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항상 이게 맨 금리가 가장 위에 있을 때 사야지 이런 건 사실 어렵잖아요. 주식 그렇죠. 같은 경우에도 무릎에서 사가지고 뭐 목에서 팔아라 이런 말이 있듯이 네. 예, 그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분할 매수하는 건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 지금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네. 제가 써놨는데 시장은 지금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시장 금리만 보면 채권 금리만 보면 채권은 시장의 얼굴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그 채권 수익률만 보면 시장은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면 현금 자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실물 자산이 안전 자산 선호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보면 모건 스탠리의 CIO 그 마이크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CNN이든 뭐 미국 방송에 나와서 매번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 이게 뭐냐 하면 금을 투자를 해라. 아마 금을 파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을 투자해야지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하다. 이것을 지금 이제 몇 달째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포트폴리오 배분을 하면 네. 보통 저희가 주식과 채권 이 두 가지로 나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식 한 60% 위험자산 그리고 채권 이자는 나와야 되니까. 네. 근데 거기에 20%를 넣어라. 근데 문제는 뭐냐? 금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요. 금은 이제 한국은행이 안 사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왜 그러냐면 뭐 페이퍼상으로 이해는 되는 게 뭐냐? 금을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자를 받지를 못해요. 그게 기회비용이에요. 이자가 없잖아요. 게다가 보유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예를 들면 사고 난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런던이나 이런 데 이제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 보관료도 좀 그렇죠. 그렇게 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관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내야지 미국 국채 지금 4%가 넘는데 이자가 그것을 이제 예를 들면은 뭐 5년으로 생각하고 20%가 넘는 이자율이잖아요. 5년만 지나면 20%의 기회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뭐 가격이 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투자자와 같은 경우에도 금을 사실 때 이자 대비 이제 기회비용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뭐 금을 해지 상품으로 사용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뭐 이견은 없어요. 그렇지만 개인적인 견해를 본다면 지금 금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뭐 금이 앞으로도 어느 정도 지금 4,100 이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뭐 온스당 어느 정도 조금 더 오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냐면 경기가 둔화가 되면 미국에 경기가 둔화가 되면 금리 인하를 할 거지 않습니까? 내년 초반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내년 초반까지 미국이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만큼 금에 투자하게 되는 기회비용이 낮아져요. 왜 그러냐면 이자 비용이 기회 비용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금리를 낮추게 되면 그만큼 내가 그걸 예를 들면 채권을 샀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이자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고위험 상품군으로서 사람들의 수요가 더 몰릴 거라는 말씀이세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회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금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반까지는 상승세를 계속 왜냐하면은 물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쭉 오르는 게 이제 금의 성격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을 해지해주는 방어하는 맞습니다. 수단으로서는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굉장히 보고 보수적인 그런 자산이긴 한데 이것을 뭐 예를 들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마이클 비스 이분은 돈이 많으시겠죠. 근데 일반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기엔 좀 어렵지 않느냐. 예, 기관 투자가들이나 이렇게 하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저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써놨지만 기준금리가 이제 3.5%까지는 이렇게 내려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마지막 토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I 버블론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2026년에도 주가 상승세가 지속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게 마지막이죠. 내년에 그럼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내년 아까 제가 좀 살짝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네. 제 생각에는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그런 규모 때문에 한국의 주식시장이 상반기에 오를 것이고 그래서 이제 3천 이상 올라간다고 전망을 했었는데 반대로 이제는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년 상반기까지 뭐 기준금리 인하가 많이 된다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가 많이 된다면 우리나라 환율이 달러 환율이 1,400원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기준금리가 내려오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수급 상황에 의지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수급이나 아니면은 기준금리 격차, 한미 기준금리 격차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시장 요인으로서 양국의 환율의 가장 교환 가치 그러니까 환율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두 가지 요인인데 지금 그 두 가지 요인이 힘을 못 써요. 예. 모든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요인보다 정치적 외교적인 이런 문제가 더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우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내년 초반까지는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기가 어렵지 않느냐.
예, 게다가 외환보유고 문제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1,400원대는 당분간 내려가기는 좀 힘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해도 그렇게 높게 지금 유지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대신 이제 그 미국의 그 셧다운이 네. 주식 시장에 주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요. 여기 제가 이제 본 뭐냐면 이게 셧다운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단기 유동성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2년 전, 3년 전에 실리콘밸리 은행 이런 사태들이 다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빨리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이제 은행 사태를 염려하시는 거죠. 예, 사실은 지금 이제 보시면 단기 유동성 공급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번에 지금 민주당 온거파 의원들이 셧다운에 동의를 했다. 셧다운 종료에 동의를 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뉴욕 연준의 뭐 하루짜리 그 레포예요. 레포라고 하면은 채권을 받고 돈을 빌려주는 그러한 설비입니다. 뉴욕 연준의 설비인데 최근에 엄청나게 저 선이 치솟았네요. 네, 이건 뭐냐면 누구한테 빌려주는 거냐면 개인한테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은행들한테 빌려주는 네. 겁니다. 이제 근데 은행들이 단기금 유동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많이 빌렸다가 이걸 갚은 거예요. 월말에 자기네들이 수요들이 많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월말에 이만큼 많이 빌렸다가 갚았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유동성 부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뭐 이제 보시면 이게 1, 2, 3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들도 제가 사실은 금리 책에는 많이 써놨어요. 혹시 그거 갖고 계신 분을 한번 보시면 이걸 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구체적으로 안 보셔도 되고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뭐냐면은 공부하실 분들은 1번을 공부하시고요. 사실 뭐 결과만 아셔도 되니까 이건 뭐냐면 이렇게 나타난 이유는 뭐냐면 QT가 너무 오랫동안 진행돼서 그래요. QT를 지금 10월 달에 중단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속도는 되게 줄어들었지만 너무 오래 끌었어요. QT는요. 금리 인하를 단행할 때는 벌써 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QT라는 거는 차가운 정책입니다. 긴축 정책이잖아요. 금리 인하는 완화 정책이에요. 그렇죠? 이건 따뜻한 정책이거든요. 금리 인하하면서 차가운 정책도 같이 해요. 예,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유동성을 너무나 많이 꺼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시장이 이거는 경직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폭락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실 유동성이 단기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어서 영향이 굉장히 커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연준은 아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차 아마 뜨거워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제 뭐냐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나라도 지급 준비율이 있잖아요. 네. 미국은 없습니다, 지금.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뭐 예를 들면은 몇 퍼센트, 10%, 8%, 7% 이렇게 맡겨놔야 되는 그런 지급 준비율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이것을 맡겨놓으면 나중에 은행이 망하더라도 나중에 이것을 이용해서 채권자들한테 예금자들한테 예금자 보호 형식으로 뭐 주겠다는 거거든요. 뱅크런이 일어났을 때. 그런데 이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걸 갖다 다 면제해 버렸어요. 제로. 근데 아마 이것을 부활한다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는 뭐냐면 네. 이제 앞으로 그 AI 혁명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TSMC 그 CEO가 최근에 뭐 지난달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직도 뭐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 네. 가동률을 뭐 거의 100%로 지금 돌리고 있대요. 그런데도 못 따라가는 상황이라고 하고 뭐 엔비디아의 뭐 대항마기도 하잖아요. 하나의 뭐 경쟁자인데 퀄컴. 예. 퀄컴인데 퀄컴의 CEO도 뭐 세계는 아직도 AI가 얼마나 커질지 과소평가하고 있다. 물론 자기네들이 AI와 반도체에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하긴 하지만 굉장히 어찌보면 커질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아까 보시듯이 지금 과대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한번 좀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경쟁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본다면 결론적으로는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조금 일어날 수가 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결론적으로 본다면 내년 하반기에는 물가 문제가 다시 올라올 것이고 스태그플레이션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두더지 얘기했잖아요. 두더지 잡기. 예, 이거 잡으면 이게 올라오고 저게 잡으면 저게 올라오고 사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고생할 가능성이 농후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내년에는 진짜 난이도가 만만치 않은 장세가 올해도 될 거다. 어려웠는데 예, 내년에도. 예, 왜 그러냐면 네. 그래서 지금 채권과 주식을 둘 다 봐야 되는 게 뭐냐면 3번을 보시면 이건 좀 이제 난이도가 좀 높은데 네. 지금 현재는요 주식과 채권의 상관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이제 사실 주식은 주식, 채권은 채권 따로 보통 놀거든요. 이렇게 네. 물론 이제 뭐 약간 반대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근데 지금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변동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의 기준금리 변동이 예상이 빗나가기만 해도 주식과 채권의 뭐 속된 말로 직방으로 이렇게 변화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 간의 이런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을 갖다가 아무리 뭐 난다긴다 하는 트레이더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다각화, 분산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주식 시장으로 봤을 때 분명한 건 일단은 환율의 흐름으로 그러니까 해석을 하더라도 위험 신호가 포착이 됐다라는 말씀도 저희는 이해를 했고요. 저 오늘 이제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됐던 건 시청자의 시각에서 얼마나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노고가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혹시 이 책 있잖아요. 슈퍼달러 슈퍼리치 어떤 분들을 위해서 읽어봐라라고 권하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뭐 그 주식 투자나 이런 분들도 뭐 읽으시면 좋긴 하겠지만 네. 제가 제일 원하는 건 뭐냐면 저 책을 읽고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환율이나 금리나 이런 거에 대한 저변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융에 대해서 많이 해박해지면 그만큼 우리나라 뭐 지식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그러면 조금 더 글로벌 금융 허브, 아시아 금융 허브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